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신용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용과 자본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테지만 자본주의의 위기 때 자본주의를 구한 게 신용, 동시에 신용카드이기도 하죠. 실제로 현대는 신용사회라고도 불립니다. 단점도 장점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신용은 필수적인 존재이죠. 얼마 전 다루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부터 금융에다 기본적인 생활까지, 심지어 기업의 운영까지 신용과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융, 신용과 관련된 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도 분류되고요. 국가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이제 신용과 신용카드라는 개념은 익숙함을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와 함께 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는 신용을 중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신용을 중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유지되고 돌아가게 하는 게 신용이거든요. 이 신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의 범위보다 자본주의에서는 훨씬 넓고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용 덕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했고 성공했고 승리해서 지금 대다수 국가들의 경제 체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자본주의는 당연한 것이지만 냉전 시기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당연한 게 아니었죠.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존재합니다. 대부분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도입했지만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닮아 있습니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이걸 또 유지하고 싶죠. 이건 그대로 자본주의의 장점입니다. 끊임없는 소비와 생산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본성이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인 경쟁심은 새로운 상품을 넘어 아이디어와 혁신을 일으키죠. 이걸 또 유지하고 물려주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인류는 물론 개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움직이고요. 다만 규제나 보완 없이 성장만을 바라보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경쟁 심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겨나죠. 이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배가 필요한데 가장 쉽게 우리 곁에 있는 게 복지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복지를 집행하죠. 즉 복지는 자본주의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완화해서 자본주의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럼 자본주의 말고 더 이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강력한 세계 정부가 자 우리 오늘부터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다같이 공산주의든 뭐든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자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소비와 생산, 성장을 야기합니다. 단 한 개의 국가라도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한 지역이라도 자본주의로 굴러간다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자본주의를 하자는 말이 나올 테죠. 동시에 앞서 말했듯 인간의 본성과 닮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자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나 발전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처음 제대로 이루어진 건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보고 공산주의를 외치기 위해 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대 자본주의에서 신용은 근간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현대는 신용사회다라는 말도 있죠. 자본주의에서 신용과 자본은 곧 신뢰를 의미합니다.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 즉 신용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어려운 논문을 뒤져보지 않더라도 당장 기업 신용 등급은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경우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대출이 나오냐부터 고민해야 하고요.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아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신뢰가 사라지면, 신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나 근 100년의 역사를 거쳐 완성된 지금의 자본주의 아래에서 금융은 물론 그 어떤 거래도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장도 존재하지 않겠죠. 물물교환은 할 수 있겠지만요. 왜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 되는 것일까요? 현대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주의로도 불리는데 금융 자체가 신용을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도 실물에 근거한 화폐가 아닌 신용을 근간에 둔 신용화폐이죠. 지금 자본주의는 신용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이자 가치를 가진 물질은 단연 금이었습니다. 휴대도 쉽고 물건값을 지불하기도 좋았으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었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부분 국가의 통화는 일정량의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국가에서 발행한 돈을 들고 가면 금으로 바꾸어졌죠. 산업혁명의 시작 국가인 영국은 1819년 최초로 금본위제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금을 들고 오면 파운드로 바꿔주고 파운드를 들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었죠. 근본이제 하에 경제에서 통화 수급은 안정적이었고 그만큼 물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화폐가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았기에 즉 지금과 다르게 신용 기반이 아닌 금을 기반으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곧 문제가 일어나죠. 지금 가장 핫한 문제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죠. 한국도 심하지만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은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문제죠. 평생 경제 발전이나 생산성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모를까. 생산성이 금의 채굴 속도를 상회하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다르게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하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경제정책도 상당히 제한적이게 됩니다. 지금과 비교해보죠. 경제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리고 경제가 가열될 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근본위 제도는 이런 신축성이 없죠.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경기 위축이니까요. 거기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황에서 근본위제라면 경기부양 정책도 쓰기 쉽지 않고요. 근본위제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파탄의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돈이 필요해지자 각 나라들은 근본위제를 일시 정지하고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죠. 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에는 1929년 대공황이 발발했고 1931년 영국은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세계 질서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의 한 호텔에 모여 3주간의 회의 끝에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통화정책 조절을 위한 국가 간 협약에 서명했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본위 제도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기도 했죠. 금이 온스당 35달러로 구성됐고 달러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중앙통화 역할을 하면서 다른 통화들은 달러를 기준으로 값이 매겨졌죠. 2차 세계대전 후 당시 미국은 세계 금 보유량의 8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반기를 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 말고는 할 수 있는 국가도 없었고요. 이때부터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한 디플레이션 문제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양분되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죠. 미국의 무역 수지는 유럽과 일본의 추격으로 적자가 되었고 달러의 가치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자금까지 들어가면서 적자는 더 심해졌죠. 달러를 마구 찍어내자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불신이 생겼고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꾸어 줬을까요? 1971년 닉슨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주지 않겠다. 즉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 달러의 근본위제의 종말을 선언했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존재했지만 과거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자연 발생이었습니다. 금이 많이 채굴되면 그만큼 화폐가 많아져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었죠. 근본위제의 폐지 이후 화폐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신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화폐는 국가의 신용 경제 요건을 바탕으로 가치가 부여되었고 경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 신용사회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남았죠. 신용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사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성은 증대되고 새로운 제품 혁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졌죠. 과거에는 상류층이나 누릴 수 있었던 생활 수준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가 멈칫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굳이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양극화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업과 자본주의는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죠. 과거에도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과 법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에 복지를 짜서 제공하고 사회 구조에서 모순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품을 더 판매하기 위해 디자인과 트렌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전부터 미국에서 마케팅은 학문으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하긴 했지만요. 채널에서 한번 소개한 홍보의 아버지, PR과 프로파간다의 선구자였던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활동했던 시기도 지금 말하는 시기 이전이었지만 일반 기업들도 고도의 선진화된 마케팅을 사용하고 산업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과거 한번 등장했었던 금융자본주의도 다시 등장했죠. 다만 과거의 금융자본주의와 궤를 달리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자본주의의 시대가 밝았죠. 금융거래는 애초에 신용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근본위제 폐지 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산업은 미친듯이 성장했습니다. 근본위제 핵심 중 하나는 고정환유제였는데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자 투자부터
투자부터 투기까지 성행하기 시작했고, 은행과 투자은행을 위시한 금융회사들은 자본을 이용해 직접 투자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죠. 변동환율제는 파생상품 시장도 발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이 커졌으니 해치가 필요해졌거든요. 이런 필요가 반영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당시 선물 개념 자체는 농산물과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존재했지만 금융선물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이때까지와 궤를 달리하는 규모의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심지어 실물 상품도 필요 없는 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죠. 옵션, 스왑 같은 복잡한 파생 상품들은 외환 선물의 후손들인 셈입니다. 이 사이에서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 즉 신용 패권을 잡은 미국의 경제는 날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 소비를 증진시켰던 게 하나 더 있죠. 이건 아예 신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죠. 최초의 신용카드는 1949년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앞서 광고했던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가 2024년에 나왔으니 무려 75년 전이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상점들은 많은 고객의 요구가 없다면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려 했고, 고객들은 상점들이 카드를 받지 않으니 신용카드를 굳이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즈니스는 니즈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죠. 소비자가 원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의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조건 없이 발급해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신용 없이 발급해준 카드는 카드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다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죠. 신용카드는 유대가 있는 관계에 한해서 이루어지던 신용 네트워크를 카드사가 보증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퍼뜨렸습니다. 신용카드의 편리함이 알려지며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신용카드는 미국을 넘어 해외로도 진출했죠.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쿠바, 특히 유럽 상륙을 시작으로 신용카드의 국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용카드 사업의 가능성을 본 은행 업계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면서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시작했고요. 신용사회는 이렇게만 들으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도 언뜻 이상적이게 받아들였지만 부작용이 많았죠. 신용도 신용화폐도 신용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과정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터진 게, 정확히는 규제 없이 진행되면서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죠.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 근본이제로 회귀하자라는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근본이제로 돌아갈 수는 없죠. 앞서 말했듯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근본이제는 유연한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경제 성장, 생산량 향상이 과거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자본주의가 신용사회가 불완전하고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가장 닮아있는 자본주의보다 더 효율적인 체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대신 인류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보완해왔죠. 앞서 나온 복지를 통해 규제와 관리 감독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실수를 줄이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를 넘어 신용사회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며 보완해 나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죠. 이렇듯 현재 경제 성장의 뒷면에는 신용이라는 요소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중 하나가 신용을 바탕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신용카드이죠. 소비가 활발해지며 신용카드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수많은 카드가 나오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생긴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현금 대신 카드를 쓰면 포인트도 쌓이고 이런저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이런 혜택이 극대화된 PLCC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LCC는 상업자 표시 전용 카드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카드사가 특정 기업과 손잡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카드사로서는 PLCC로 제휴사 고객들이 유입된다는 장점이 있고, 제휴사 고객들의 경우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오늘 함께한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도 토스뱅크와 하나카드가 콜라보한 PLCC 카드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PLCC와 달리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 카드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토스뱅크에서 직접 결제할 일은 없으니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를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와이드라는 이름 그대로 더 많은 곳에서 큰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이죠. 사실 저는 평소에 카드 혜택을 굳이 생각하며 쓰지 않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할인받고 적립받고 하면 좋겠지만 다 까먹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카드 혜택까지 챙기면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혜택별로 카드를 여러 장 나누어 쓰고 계신가요? 실적 조건, 가맹점 대상 여부, 할인 한도 등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지 않으신가요? 또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신용카드 혜택이 사실은 너무 적지 않으신가요?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 바쁘고 귀찮은 현대인 누구라도 좋아할 카드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할인 가능, 전월 실적 조건 없이도 1% 청구 할인, 전월 실적 40만원 충족하면 2% 청구 할인. 그동안 토스뱅크가 보여준 행보와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고객 입장에서 편하게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게으름뱅이도 고민 없이 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는 말이죠.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와 함께한 신용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